여수 국가산단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2026 여수 국가산단 위기 대응 프로젝트 셧다운 리포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여수 국가산단이 위기를 맞게 된 국내외적인 원인들을 짚어봤습니다.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울산의 샤인 프로젝트로 인한 에틸렌 증산, 그리고 국외 요인으로는 중국과 중동의 추격,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럼 먼저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겪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황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사이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달의 기자상을 이 셧다운 다큐멘터리로 받으셨다고요? 네, 방송기자연합회 12월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이 됐는데요. 네. 사실 이제 지역 방송사로서는 조금 여수산단의 위기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더 꾸준히 여수산단의 위기 그리고 해법은 없는지 더 모색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수산단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대응을 오늘 살펴볼 건데, 살펴보기 전에 정부와 전남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최근 소식들을 좀 먼저 짚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의 대응 기조 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네, 일단 정부 대응 이전에 기업들 동향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최근 4분기 동향이 좀 예상치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네.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LG화학, 석유화학 부분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뭐 정유업계는 정제 마진이 소폭 오르면서 실적 개선이 됐는데 여전히 올해도 석유화학 업계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12월까지 그 여수 그리고 울산, 대산 이렇게 3개 석유화학 산단의 모든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사업 재편안을 제출받은 상황이에요. 네. 산업부는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사업 재편안 이행하라고 좀 독려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지금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건 대산입니다. 현재 롯데랑 HD,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지금 합병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구조 개편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업 재편 승인이 신속하게 추진이 되면은 금융 그리고 세제, R&D, 규제 완화 등 지원 패키지를 산업부가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속도가 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일단 사업 재편 계획서는 산업부에게 제출을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전남도는 지금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 이 법을 근거로 여수 국가산단을 고부가 스페셜티 화학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광주 전남 행정통합 되게 이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여수산단 이 산업 침체를 극복할 대안 등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최근 발표한 걸 보니까 여수 국가산단에 4.6조 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네, 전남도가 최근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네. 탄소 중립 규제도 앞으로는 더욱더 강력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 산업까지 네.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인데요. 3대 핵심 전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이 산단을 대전환시키겠다. 그리고 고부가 그리고 AI 기반의 산업으로 고도화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 사업 내용을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가장 크게 나프타 분해 시설 NCC죠. 이 NCC 감축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미래 소재 스페셜티로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 골자가 그 내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화학산업 위기를 겪은 일본의 경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겪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위기 대응 방향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위기였을까요? 네, 일본은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본도 역시 100%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프타를 분해하는 석유화학 설비 위주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한국 석유화학보다 한 20년
먼저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음. 석유화학이 1970년도부터 발전이 됐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발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위기 상황도 역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1970년대 오일 쇼크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구조조정이라는 대규모의 어젠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 위기가 정말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거든요. 네. 현재 한국은 지금 2025년도니까 20년도니까 한 2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2000년대에 한국과 대만이 최신 설비를 막 이렇게 증축하기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중국, 중동까지 설비를 증축한다고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급 과잉에 대한 그 우려가 더 네. 일찍 대두가 됐었고 네네. 그때부터 설비를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뭐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이타 콤비나트라는 게 있었죠. 오이타 콤비나트가 쉽게 말하면 석유화학 산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취재한 곳이 오이타 콤비나트인데요. 여수의 산업 규모랑 비슷하고 그리고 또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콤비나트에서 이제 오이타를 선정을 한 건데 산업 구조적인 면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네. 일본 오이타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손꼽히는 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이타 항도 있고요. 네. 그 바다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콤비나트라는 대규모의 산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석유화학 네네. 산단이 있습니다. 그럼 오이타 콤비나트와 지금 여수 국가산단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산량이나 산업 구조면 등에서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네, 일단 그 둘 다 석유화학 산단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인구는 여수가 26만인데 오이타는 47만이기는 합니다. 네. 인구 수는 더 많지만 제조액 같은 경우에는 여수가 더 많아요. 2022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수 국가산단의 연간 생산액이 101조 원인데 네. 오이타는 지금 23에서 25조 원 수준이거든요. 인구는 더 많은데 생산액은 여수의 한 4분의 1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이 그러면 먼저 이제 위기를 맞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했죠? 네, 아무래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은 굉장히 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았고요. 네. 그때 범용 제품 그리고 스페셜티 제품 명확하게 구분해 대응을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도 문제가 되는 에틸렌 같은 공급 과잉의 주요 원인이 된 에틸렌 같은 부분은 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국내 수요에 맞게 그러니까 내수에 맞게 생산 설비를 대폭 감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이른바 링그라는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도 석유화학 위기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 링그 협의체가 탄생이 됐고 이 링그 협의체는 그 각 20개의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이제 범용 제품을 우리 어느 정도로 축소하자라는 내용을 합의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범용 제품인 에틸렌에서 시작된 논의체고 지금은 이제 범용 제품이 아닌 분야에서도 수요에 맞게 이 각 기업들 내부로 협력 체제가 꾸려지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반도체나 고부가 특화 화학 제품 같은 스페셜티 분야에도 각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서 수출 중심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국내 생산과 해외 생산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는 운영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링크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링크라는 게 이제 연결고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그 논의기구가 아니라 어떤 협의의 기구예요. 그래서 우리 에틸렌이 이 정도 예를 들어서 1000만 톤이다. 근데 네. 우리가 500만 톤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각 기업들이 설비를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량을 정해놓고 우리 그러면 500톤으로 줄이자. 총량을 정해놓고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 20여 개 기업들이 서로 상의하고 의논해서 네. 실제로 감축까지 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가 여기에 끼어 있다는 건데요. 정부 주도로. 네, 경제 산업성이 이 협의체에 있고 경제 산업성 주도로 어쨌든 그 범용 제품을 감축을 하는 이른바 좀 적극적인 협의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성격의 협의 기구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없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산업부가 지난해 12월에
12월에 네네. 얼라이언스라는 동맹 협의체를 만들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발족이 됐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논의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링그 협의체를 조금 참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콤비나트 얘기를 좀 저희가 했었는데 이 콤비나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단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안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컴비너트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네. 이게 기업들이 지금 현재까지 2000년대부터 그 위기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경쟁과 협력의 영역을 명확하게 나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틸렌 같은 범용 제품은 한 지역에 모인 기업들이 각각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수요에 맞춰서 별도의 회사를 세워서 공동으로 생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들은 처음부터 큰 이익을 내기보다는 이 설비를 줄이고 그리고 비용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코스트 센터거든요. 네. 이 코스트 센터라는 게 별도의 합작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스트 센터를 하나 설립을 해서 이 그 설비를 감축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뭐 경쟁보다는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을 목표로.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함께 생산하는 구조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같이 만들 부분은 같이 만들고 각자 경쟁할 부분 이른바 스페셜티 같은 부분은 따로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분리한 구조를 택함으로써 좀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사실 기업이라는 조직은 사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욕심이 있어서 수익을 더 내려고 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했었을 텐데 이렇게 좀 구조화가 되는 뭐 경쟁할 부분 경쟁하고 협력할 부분 협력하고 하는 이 구조에 있어서 확실히 역할은 정부가 한 걸까요? 아니면 뭐 지자체나? 네, 그 중간에는 작게는 오이타 커뮤니티라고 하면 오이타 현이 포함이 되어 있고 크게는 링그라는 어떤 정부 주도의 협의 기구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일본은 한마디로 구조조정을 요약을 하자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링그와 코스트 센터로 축약을 해서 이 정부 주도로 좀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스페셜티. 아까 말했다시피 선택과 집중 또 하나의 어떤 생존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범용 제품은 완벽하게 완전히 설비를 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그냥 같이 만들고 각자 경쟁할 부분은 스페셜티여서 우린 이 부분에선 따로 경쟁을 하자라고 해서 선택과 집중도 또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서 우리나라처럼 뭐 에틸렌 생산량을 일본도 좀 조절하는 조치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일본도 에틸렌 생산량을 조절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서 좀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서면 자료를 제출을 받았어요. 네. 그 내용에 따르면은 콤비나트 전체로 봤었을 때 NCC 생산 능력을 우리는 적정화했다. 기존 공장의 입지와 설비를 재편하는 구조 전환을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분석했었을 때는 한국처럼 이게 경기나 업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은 아니었고 설비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인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일본은 2000년대 이후부터 일본은 에틸렌을 각 회사가 따로 생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기업이 공동회사를 만들어 생산하면서 설비를 통폐합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량을 조절했다기보다는 아예 생산 능력 자체를 줄여버리는, 그러니까 공장 가동을 줄여버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도 좀 덩달아 같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졌죠? 네, 저도 경산성 측에 인력 구조 조정은 얼마나 했느냐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얼마나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취재했던 크라서스 케미칼, 아까 그 오이타 콤비나트 안에 있는 대기업이거든요. 그때 2000년대 초반에 그 수십 명 정도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는 이야기했었습니다. 수십 명 정도의 구조 조정. 이게 또 한 기업에 수십 명이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거보다 더 배가 아니죠. 뭐 일본 전체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무래도 이 구조조정 뒷면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셨던 생산량 조절에 있어서 이제 공장 자체를 닫다 보니까 그 정도 숫자의 인력이 좀 감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아까 이제 스페셜티 제품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스페셜티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네, 경산성 자료를 보면은 일본은 석유화학의 스페셜티 분야로 반도체 그리고 전자소재나 고기능 소재 중심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게 반도체가 요즘 핫하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그 포토레지스트라고 저희 이제 한국에겐 어떻게 친숙하냐면 2019년에 한국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네. 일본이 수출 제한했던 품목이 이 포토레지스트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할 만큼 일본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 산업 품목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뭐 탄소 섬유 그리고 고기능 플라스틱, 특수 수질처럼 아직은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아서 잘 다른 나라들이 잘 이렇게 뛰어들지 못하는 분야에서도 일본은 지금 꾸준히 산업 분야를 확대하고 기술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뭐 함께 이야기 나눠봤던 일본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본 지금 이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요인을 좀 극복하고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일본도 위기를 제가 취재를 했었을 때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위기라고 다들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완전히 위기를 극복했다고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일본도 마찬가지로 원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글로벌 정세는 계속해서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국면에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네. 일본은 석유화학을 당장 수익이 나는 산업으로는 보지는 않고 네. 어떤 국가 산업의 근간으로 관리해야 될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랑은 조금 특징적으로 달랐어요. 네, 네. 제가 취재한 한 그 전문가 말에 따르면은 그 반도체 소재 같은 고부가 화학 제품은 일본에서 개발한 데 무려 2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지원도 필요하고 재정과 행정적 그리고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또 하나의 어떤 과제로 탄소 중립을 꼽고 있어요. 탄소 네. 중립과 디지털 전환인데요. 이것도 당장은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분명히 국제 경쟁과 무역에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이 부분을 비용이 아니라 어떤 생존적인 전략으로 보고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이타 콤비나트도 이제 대응책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일본이 오이타 콤비나트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구 구조가 저희랑 좀 비슷했고 그리고 항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근처에 광양 같은 어떤 철강 산업도 있었어요. 네. 그 일본 스틸이라는 굉장히 큰 회사도 있었고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여수와는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다양한 석유화학 컴비나트가 있는데 좀 도쿄 근처에 있거나 좀 수도권 근처에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또 지방이고 또 지역의 하나다 보니까 오이타 컴비나트를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도 아까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주셨죠. 여수국가 산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지금 여수도 최근에 그 전남도가 발표한 그 4조 6천억 원 지원 내용에 보면은 네. 여수도 저탄소 고부가 가치 산단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사업 내용을 제가 지금 받아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일본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서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를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독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국가 산단 위기 대응 프로젝트 셧다운 리포트 최황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